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금 큰 비상사태가 벌어졌어요. 바로 존슨앤존슨에서 만드는 이 얀센 이 백신이 혈전 이 사례가 발견돼 가지고 지금 현재 즉각 백신 접종이 얀센 백신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백신을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이 백신 국내 공급이 사실상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백신 접종률이요 불과 2.3%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 하루에 우리가 접종할 수 있는 이 의료 수준을 볼 때 접종 능력이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지금까지 지난 2월부터 접종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지금까지 접종률이 2.3%밖에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게 우리가 더디느냐. 그래서 최근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말이죠. 전 국민 119만 명만 접종을 받았어요. 그래서 2.3%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접종 통계 사이트인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61.5%, 영국이 47.3%, 미국이 35.7%, 그 다음에 EU가 15.3%예요. 두 자릿수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5등 내외의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브라질이 9.7, 인도가 6.6, 러시아가 6.0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평균이 5.6이에요. 그리고 아시아 국가 평균이 3.1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2.3이니까 이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문재인 정권의 무능에 있다. 딱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접종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런 접종률. 정말 우리 국격 세계 15등 내외 하는 국가가 세계 190여 개 국가 중에 거의 꼴찌에 지금 달하고 있어요. 이러는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4차 대유행의 문턱에 와 있다라는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최소 700명대를 지금 기록할 것이 의험시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대안으로 지금 제안한 바 있는 자가 검사 키트를 정부 당국에서 빨리 검토를 해가지고 이 자가 검사 키트를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서 이걸 쓸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당국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까지는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느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들여올 물량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일정에 딱 못 박혀갖고 언제 얼마를 보내준다. 이런 건 없어요.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는데 이 두리뭉실한 것이 왜 어렵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2분기가 4월 달부터잖아요. 들어오게 되어 있는 얀센 양이 600만 명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 다음에 모더나도 2천만 명분을 2분기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것도 구체 일정이 안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노바백스도 2천만 명분을 들어오게 돼 있는데 6월에 1,000만 병분을 들어오게 돼 있고 10월 이후에 1,000만 병분을 들어오게 돼 있는데 10월 이후 6월 달 것도 제대로 올지 안 올지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10월 이후는 말할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노바백스를 우리 국내에서 생산한다고 해서 마음을 푹 놓고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한다고 우리 한국 정부에만 다 주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노바백스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라든가 EU 같은 데서 언제 이 승인을 해줄지도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코백스도 지금 2월부터 1,000만 명분을 지금 들어오게 돼 있는데 추가적인 물량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이 화이자 이 두 백신만 조금 두르고 있는데요. 이 화이자도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얀센 공급이 사실상 미국에서 중단돼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미국 회사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얀센이 중단되니까 이 화이자 이런 데서 그 보충 물량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국내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이 화이자 물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 월요일 날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대책회의에서 우리가 백신 접종 아주 잘하고 있다. 걱정 하나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이 평가를 내놓고 국민들을 또 현혹시키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국민들 갖다가 더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거에 관해서도 이 정부 당국 이번에 내년에 이제 선거에서 확실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대 이슈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국민 건강만큼 중요한 이슈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대적으로 정부 여권에서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물량을 확보해야 우리 의료진이 하루 종일 놓을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도 돼야 되는데 하루 우리 의료진이 놓을 수 있는 물량도 안 되니까 쪼개서 하루에 몇만 명씩만 지금 접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3%밖에 되지 않는 아시아 국가 평균율에도 못 미치는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대한민국 국정 실패의 아주 결정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또 이 국내 문제, 다른 이 정치 문제로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정부 여당 이 나팔수 역할은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물론 지금 언론 운동장 뭐 기울은 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이 매체가 바로 TBS의 김어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 이 보도된 내용은 윤한홍 의원실에서 이 공표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확해요. 윤한홍 의원실에서 관련 부처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내용이에요. 이걸 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김어준이의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1회 출연료가요. 얼마인 줄 아세요? 200만 원이래요. 200만 원. 그러니까 이거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대충 한 5억 정도가 돼요. 왜냐면 뭐 1회니까 일주일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방송하니까. 그러면 한 달에 4천만 원 받으니까 1년이면 4억 8천. 거의 5억을 받는 거예요. 이게 5억을 받으니까 이 김어준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딱 나팔수밖에 하는 게 없어요. 이번 여러분들 오세훈 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생태땅, 페라가모 여기에 박영선 아주 이 선거 막바지는 거의 매일같이 나왔잖아요. 이해찬 대표도 나갔잖아요. 여기 가서 하는 얘기들이 뭐예요? 전부 가짜뉴스만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느냐? 현실을 지나치게 왜곡시키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가짜뉴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태땅 페라가모 쑥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기 전부터 뭔가 손을 좀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TBS의 경우에는 작년 2월에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은 받아요. 한 70여 %, 한 70억 정도의 예산은 지원을 받지만은 이 방송 편성이라든가 방송 인사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다수설이에요. 왜냐하면 독립재단으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방송사 뭐 KBS, MBC 우리가 비판하는 게 뭡니까?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TBS도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일방적 어용방송으로만 일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방송 편성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독립재단이라고 하는 방송의 중립성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안 되겠지만은 잘못 운영되고 있는 인사, 잘못 편성되고 있는 방송 내용에 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기에 이것을 시정조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기울어진 TBS가 기울어진 운동장 그것만큼은 바로 잡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관련 법규에는 어긋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 이 김어준이 스스로 하차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어준이 하차에 오세훈이가 직접 오세훈 시장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의 자정 노력, 자체 혁신 차원에서, 자체 개혁 차원에서 김어준이를 끌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방송 편성 내용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어요. 왜 서울 시민이 낸 돈으로 그야말로 민주당과 여당에만 유리한 방송을 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유리한 방송을 하면 국민의힘과 야권 국민들을 위한 방송도 반반 50%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균형이 맞췄습니까? 공정방송이 되는 거예요. 예,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지금같이 김어준이가 연봉 5억씩을 받아가면서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야권에서 그러면 이 내역을 좀 내라. 그러니까 못 낸대요. 왜 못 내느냐?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그건 개인 연봉과 관련된 그런 개인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공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정보 사항은 김어준이 개인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규를 보면요, 이 라디오 방송 편성의 경우에 출연자 100만 원 이상은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도 2배나 많은 돈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로 지급하고 있고 또 계약서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 출연료 200만 원씩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200만 원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윤한홍 의원실에서 이제 평가한 분석한 자료를 보고, 그리고 작년 가을에 이 황보승희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200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할 수 없어서 김어준이가 동의하지 못하니까 안 하니까 못 보내주겠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200만 원은요, 이 김어준 측에서 그리고 TBS 측에서 공식적으로 아니다, 뚝 부러지게 부인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규정에도 없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액수를 취급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행정안전부의 관련 예상 집행 기준에 따르면 법령 조례 정관, 그다음에 내부 규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예산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어준이 같이 고정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계약서 하나 쓰지 않고 구등배양만으로 내가 너 회당 200만 원 줄게 하고 집행하는 거, 이거 이 탈법 요소가 틀림없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서울시에서 말이죠, 이렇게 독립재단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은 이 공익감사를 누가 청구하십시오. 공익감사.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 말이죠, 국민의힘에 여러 전문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뇨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면밀하게,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이 관련 이 상임위원회 멤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37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니까 서울시 자체 감사를 하라. 예. 자체 감사를 하라. 그래서 첫째로는 강제 감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고발 조치하는 거예요. 고발 조치. 이 두 가지 조치면은 김어준이 손 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이제는요, 이 청와대 현 비서관인데, 저하고 어떻게 참 같은 종씨네요.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비리 의혹이 지금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전효관 청와대 현 비서관입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만들었던 회사에서 50억의 일감을 특혜로 수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 문화예술 관련 이 회사인데요. 2004년도에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자기 지인한테 넘겼습니다. 이 사람이 조모 씨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 문제가 되니까 다시 최근에 이 조 씨는 자기 부인한테 이 회사를 넘겨줬어요. 그러면서 주로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받았는데, 그 수주받는 과정에서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수주받는 것도 본래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 수억 원짜리 수주를 받기 전에는요, 그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에 불과한 조그만 사업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서울시 혁신 기획관으로 부의장관짜리인데요. 이 공무원 부의장관이면 되게 높아요. 예. 거의 뭐 실무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아니라 이 3급 부의장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어느 부처에서든지 부의장관 3급 국장급이 되면 그 실권이 대단한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전효관 이 문화비서관이 현재는 2014년도에 18년까지는 서울시 혁신비서관으로 혁신기획관으로 근무했고, 그때 51억 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12건을 수주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선일보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12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4년 동안에 51억 원 수주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력이.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사업 규모 800에서 4천만 원 정도밖에는 이 수주를 못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2006년도에 자기 잘 아는 사람 조 씨에게 회사를 넘겨주기 때문에 본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은 서울시 이 기획관으로 재직하는 4년 동안에 51억 받았다. 이거는 뭔가 이해충돌 뿐만 아니라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특혜 의혹.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이것도 감사하고 또 고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거 이제 사업을 수주하려면 그 심사위원회, 평가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 전효관 비서관 지인들이, 그러니까 책도 같이 쓴 사람도 있고요. 포럼을 같이 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또 심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혜 수주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민주당 소속의 한 시의원은 뭐라고 이 조선일보에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서울시 용역을 받을 때 진짜 박원순 전효관 라인을 통하지 않고는 용역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돌 정도였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전효관이가 2006년도에 지인 조모 씨한테 넘겨줬고요. 그러다가 이 조 씨가 서울시에 있는 경제지원센터장을 맡게 됐어요. 센터장을 맡으니까 이 회사를 또 누가 대표를 맡게 되느냐. 바로 이 조 씨의 부인이 맡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전효관 비서관이 당시 혁신기획관 자리로 있을 때 대대적인 수주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떠나니까 바로 조 씨가 이제 서울시 경제지원센터장을 맡으면서 또 엄청난 특혜 의혹을 제기받는 수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그 자리는 다시 또 부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특혜 의혹 제기될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일이 이 사건, 수주한 사업들 보면요. 참고적으로 2018년도에는 4억 6천만 원짜리 서울시 도시재생 엑스포 행사를 수주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7월에는 1억 5,500만 원짜리 용역도 경쟁 없이 받아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2016년도 도시재생 관련 누리공간 만들기 사업 4억 원대는 심사위원 중에 일부가 이 전 비서관의 지인들이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가 되면 또 하나 작년도에는 2억 8,500만 원짜리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한강 지역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 이런 사업을 또 수주했다고 해요. 자, 이러니까 이거 철저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특정의 공익감사라든가 고발 그리고 서울시 자체감사 이런 걸 통해서 이 비리 의혹 반드시 파헤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 여당 민주당의 초선, 재선, 3선들이 연거푸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모임은 갖고 있는데 올라갈수록 이번 총선의 참패 원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인물, 조국 일체 꺼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야 인사 100여 명이 문정부에 읍참바속을 하는 인적 쇄신을 건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어요. 정지강 희망제작소 이사장, 김근상 전 대한성공회 대주교, 이충재 전 한국 YMCA 사무총장, 최수일 전 한신대 총장 이런 재야인사 100여 명이 어제입니다. 쇄신과 촛불개혁을 위한 범시민 전국연대 명의로 긴급 성명을 발표해서 현 정부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손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 청렴 강직하고 개혁적인 인물을 발탁하라. 그리고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는데도 4.7 재보선 결과에 반성하고 쇄신하고자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어물적 유행만 바라지 말고 당과 정권 입장에서 벗어나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라.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지강 희망제작소 이사장은 통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 선거 참패에도 반성하지 않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새롭고 청렴한 인사들을 찾아서 희망을 찾아야만이 희망이 있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윤석열과 관련된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윤석열 총장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JTBC가 최근에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윤석열 총장 선호도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36.3, 이재명이 23.5, 그리고 이낙연이 12%밖에 되지 않는 선호도 조사가 나왔고요. 참고적으로 추미애는 3.2%로 6위로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선호도예요.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요, 재밌는 것이 비선호도를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감이 절대 아니다. 누구냐? 딱 물어보니까 이것도 윤 총장 1등 했어요. 22.8. 그리고 추미애는 아까 선호도에서는 3.2%로 6위를 했는데요. 추 장관이 2등을 했어요. 22.7. 그리고 이재명 지사 11.2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미애와 윤석열 총장이 비호감대에서 2등을 하고 있는 거 나름대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러니까 이 비선호도 이것은 대부분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 중에 49.8%가 선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보층에서는 42.3%가 선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로 보면 이 20대에서 연령별로 보면 말이죠. 추 장관의 비선호도가 가장 높은 이 연령대가 20대입니다. 17.1%로 제일 높아요. 그리고 20대의 경우에는
추장관이 1등 17.2, 이재명이 15.5, 그 다음에 홍준표 13.4, 윤석열 13.1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호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예요. 윤 총장 26.3, 추미애 22.3, 이재명 16.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리얼미터 수석부장 김봉신 씨는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호감도까지 높으면 정치적 기초 체력이 좋다. 저력이 좋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인지도가 높은데 비호감도까지 높으면 본선 경쟁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비선호도가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비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에서도 이 비선호도가 이 추미애가 물론 뭐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이재명, 홍준표, 윤석열 13%입니다. 그래서 비선호도가 가장 높은 추미애하고 4% 정도 차이가 나고요. 30대에서가 윤석열 총장 제일 높아요. 이걸 보면 20대, 30대에 대한 말하자면 이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치권과 조금은 지금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정치권 인사들 만나면 밥이나 먹고 헤어질 수 없는 것 아니냐. 지금 각 당 사정이 여의치가 않다. 이런 입장을 JTBC에서 밝혔습니다. JTBC에서 밝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JTBC에서 밝힌 점은 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변호사 이완규 이 변호사가 연구소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소 만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완규 변호사가 최근에 이제 로펌도 그만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구소를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 윤 총장의 싱크탱크를 만드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윤 총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고 있잖아요. 제1 메시지가 바로 이 노동 문제, 그 다음에 청년 문제에 관해서 메시지를 내놨어요. 노동 문제와 청년 문제. 그래서 이 정승국 교수를 만나서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들은 걸로 지난 11일 날 만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청년,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 이런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 경제 외교 문제에 관해서도 이제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메시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 이제는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윤석열을 국민의힘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지대로 남길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의힘과 그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의 물밑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래요? 윤석열 총장 국민의힘에 안 가?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국민의힘 치면 아사리판이야? 이렇게 지금 깎아내리고 있어요.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주호영 이 권한대행이 늦어도 7월까지는 입장을 밝혀라. 그래서 이 경선 구도로 들어가니까 그 전에는 들어와라. 그리고 이 국민의힘 지원 없이는 재정면에서나 조직력 면에서 윤석열 총장이 대권 가도를 달릴 수 없다. 이러한 최후통첩성 메시지까지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늦어도 5월 중에는 본격적인 정치 행보, 그야말로 본인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요즘 많이 봐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